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ABC이고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적에는 남편과 함께 구두 공장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하루에 겨우 한 끼씩 먹고 살며 힘들게 살아야 했죠.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년에는 재산을 상당히 모아놓아서 이제는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일을 다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여 몇 채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 관리를 업체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 없이 한가롭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저를 보며 걱정 없이 웃을 일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로 제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믿을까요? 제가 내부적으로 고통을 겪은 것은 제 딸 때문이었습니다. 제게 딸은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몇 해를 헤매다 어렵게 얻은 딸을 애지중지하며 키웠고 딸은 귀하고 착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말썽이 없었고 성장하면서도 그대로였기 때문에 나이든 여성이 제 마음을 상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전까지는 매일 함께 다니는 정다운 사이였던 것까지도요. 모녀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데려와서부터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뒤 업무 스트레스로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내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충분한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제게 아무런 도움 없이 자신의 퇴직금으로 열심히 꾸며 몇 년 사이에 자리를 잡아가더군요. 그러다가 가게가 커지면서 따르는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가게 매니저를 하던 남자 직원과 연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저는요.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하는 딸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자식까지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식의 혼인에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딸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듬직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 딸보다 2살 연하며 제 딸의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것을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게다가 고졸이며 적합한 경력도 없는 것 같고 이혼 가정의 가정 형편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 앞에서 난색을 표현했더니 제 반응에 상처를 받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이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엄마.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을 봐주세요. 도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일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줬고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은 모습만 보였기 때문이죠. 연하들자면 그건 둘째 치더라도 직원하던 사람과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 결혼하고 난 후에도 내가 월급 주면서 그렇게 지낼 거야? 거기다가 그 집도 어려워한다며 도움은 받을 수 없다면서 짐은 안 되는 집에 시집 가려고? 내 눈에는 둘이 결혼했을 때 내가 영원히 뒤에 업고 살아야 한다는 게 명백하게 보이는데 너를 그런 곳에 보내고 싶니? 현실적인 문제들을 걱정하며 제 딸은 사람을 좋아하면 그만이라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이 딸보다 많으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제 말을 잘 듣던 딸이 갑자기 그러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식이 부모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든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을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사위와 사돈 대실분을 만났지만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의 사정이 싸움부터 제가 직접 목격하기까지 하며 우리 딸에게 고깝게 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서워요. 윤희 예약한 것 같아요. 이곳은 맛이 없어도 정말 아무 생기 없어. 이래봐도 아이고 정말 제대로 알아봐야 해요. 할부하러 온데 음식이 없네. 어머니 맛이 안 맞으세요? 죄송해요. 알아보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상견례 마련한 거야? 음식 맛보러 온 건 아니겠지만 우리 딸이 약속 장소로 잡은 그 집 음식 맛이 없다는 말이고 서비스 별로래요. 별똥별 끝을 잡아서 우리 딸 탓하는 거예요. 제가 없을 때는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제 앞에 있어도 그러는 건 막막해. 그런데도 우리 딸은 예비 시댁어머니 눈치 보고 있고 그 집 여자는 아들. 가진 유세의 며느리 돌이 웃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속이 뒤집혀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그런 집이랑 결혼 못 시키겠다며 딸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딸은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결혼할 거니까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엄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라는 말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딸이 고통을 견디며 걸어가는 길에는 무언가를 보고 있으라고 해서 너야말로 제발 좀 정신 차려 이제 하고 울부짖어봐도 딸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지 제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통보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저는 뜻을 묻지 않고 결혼을 준비한 딸에게 청첩장을 받게 되었고 그때서야 내 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딸의 결혼식에 강제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또한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려는 딸이 제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하나를 상속받았어요. 딸의 결혼은 정말 승인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 딸이 돈 없는 사람과 결혼해 고생하지 않는 것도 싫고요. 도저히 못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행복하게 잘 살 테니 지켜보라고 말했지만 저는 도저히 예전처럼 딸을 대할 수 없었습니다. 말 잘 듣고 착한 딸은 어디로 갔는지 결혼하겠다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한 딸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여전히 딸을 사랑하면서도 그 마음을 버리기 어려워 저는 큰 배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한 후로 딸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만나지 않고 딸과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었죠. 그러다가 딸이 결혼을 하고 현재까지도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딸은 몇 차례 제게 찾아왔지만 혼자 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제 말에 그냥 돌아갔어요. 아마 딸은 제가 늦게라도 사과를 해주길 바랐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제 눈에 사과는 전혀 발전한 게 없어 보였고 제 딸의 덕분에 먹고 사는 사과와 그 집안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좋은 소리를 내기 어려워서 보지를 않으려 했고 딸은 그것을 마땅찮아 했으며 저희 모녀의 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나 딸이나 저나 누구 한 명도 자신의 간에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두고 후회할지도 모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이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소식에 너무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제 딸은 이미 호흡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사이드에는 미리 와 있던 사위가 있었고 저는 넋이 나간 듯한 사위 대신 경찰로부터 제 딸의 상황을 전해들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 한밤중에 비도 내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미 몰던 차가 다른 차량 사이에 끼이면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딸이 일이 의사로 혼자 출장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일 것이지만 제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딸의 사망에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사위가 제 곁에 와서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장모님, 윤희 불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우리 착한 준이가 제 때문에 장모님과 화해도 못하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위 말대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딸과 서먹하게 지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딸아이의 장례는 차질 없이 치러졌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혐의는 없었고 교통사고로 종결돼 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딸의 영정을 보면서도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내 딸이 너무 밝게 웃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내 딸이 살아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마 울지도 못하고 딸아이의 영정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사위는 울음을 참을 수 없는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고 있었는지 지나가던 사람들도 한 번씩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딸아이의 영정사진 앞에서 서러운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게는 미웠던 사람이었지만 내 딸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지금 나보다 더 힘든 것이 아마 사위일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를 깨닫고 내 딸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손을 내밀기가 창피해서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주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보다는 남편을 선호하며 떠난 딸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굳이 핀잔을 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그의 아내의 부모인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윤희가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견디려고 했지만 결국 제 정신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아마도 장모님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위로서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 내가 그동안 사위에게 참 야박하게 대해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관계가 나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 딸의 장례식에서는 사위와 나 하나로 서로를 다독여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괜찮다면 사위를 위안하며 위로하던 저는 상주인 사위가 남은 장례를 무사히 치르도록 상주 자리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가던 사위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울어서 탈수 중석에 온 것 같았죠. 휘청거리는 사위는 그대로 쓰러지고 놀란 주변 사람들이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나 또한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사위를 보려 했지만 이미 사위 쪽 식구들과 지인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제가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 다 쇼예요. 쇼란 것에 대해 이해하는 대로 낯선 이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말씀드린 경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쇼를 하고 있다고 하며 말한 사람은 우리 딸 아이와 동년배 정도일 것 같았거나 그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른 같은 모습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우리 딸은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편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중학교 동창들이고 그래서 제가 딸의 대학 동기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아가씨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긴 그동안 딸과 제가 모르고 지낸 시간이 5년이나 됐으니 제가 모르는 지인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아가씨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딸이랑 어떻게 하는 사이인가요? 라고 이상하게 묻는 건 아니고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듯합니다. 제가 아가씨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저희 애가 알고 지내는 지인이 많은 편이 아니라 사실 유니언이랑 알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1년이나 1년 반 정도 됐겠네요. 저희는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윤희 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거든요. 아, 제가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보육원이죠. 그러면 우리 윤희가 보육원에 다녔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저희 딸이 보육원에 다니게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아, 선생님은 모르고 계셨나 봐요. 윤희 언니가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입양이죠.
그리고 제 딸이 입양을 고민하고 있었던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딸과 몇 년간 얼굴도 안 보고 지내기는 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딸이 나에게 말하지 않을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입양이라니 처음 듣는 얘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윤희 언니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몰랐나요? 몇 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한 후 결국 입양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육원에 아이들을 보러 자주 왔는데 그러다가 저와 언니가 동생처럼 친해지게 되었어요. 딸이 입양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딸이 불임이었다는 사실을 죽고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딸을 못 보고 지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의 비밀을 모르고 서운해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위도 그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딸 아이가 결혼한 후로 친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윤희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잘 몰라요. 입양이나 프리미니에 관한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라 언니가 얘기를 했다고 해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 윤희 혼자 생각한 건가요? 그 남편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을 텐데요. 언니가 주말마다 보육원을 다녀도 어디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사위가 윤희에게 관심이 없다니 제 딸아이가. 남편과 내 사이가 안 좋다고 걱정하던데 그건 사실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비밀로 숨겼던 일을 전에 내가 알았는지를 고민했어요. 근데 방금 저 인간이 기절한 척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서 언니 앞에서 미안하지도 않은 것 같은 가식적인 짓을 하네요. 이러다 언니가 죽어서까지 억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분명히 나도 모르고 있던 진실을 아는 것 같은 그 아가씨는 나에게 너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을 넘어 손발이 덜덜 떨릴 것 같았던 공포였어요. 언니가 입양을 하려고 했던 건 사실 남편 때문이었어요. 언니 남편이 언젠가부터 많이 이상해지더래요. 자꾸 겉든다고 해야 하나요? 집에 잘 붙어 있지 않고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살갑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집에 애가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몇 년 동안 애가 없었으니까요. 언니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었대요. 물론 제일 힘든 건 본인이지만 자기가 힘든 만큼 남편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겠죠. 거기다가 불임이 자기 탓이라고요. 생각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처음에는 나이가 같아도 괜찮다고 했던 언니의 남편이 변명을 하더니 언니와 멀어지다 보니 언니가 혼자서 입양도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집에 아이가 있다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신부 가족에서도 임신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언니가 그때부터 우리 보육원을 찾아와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언니가 많이 외로웠던 듯 했어요.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연히 저와 친해지면서 언니가 저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의지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고 밖에서 만날 일이 없으니 더 편했던 게겠죠. 그래서 언니 속사정을 알게 되고 많이 가까워지게 됐는데 어느 날 언니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언니한테는 아이가 없어서 그렇다면서 타박을 해놓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제 일도 아닌데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두고 대놓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사위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김도영 그놈이네. 아무래도 충격일 겁니다. 사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얘기에도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니에게만 얘기 전해드리는 것뿐이에요. 아마 언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겠죠. 상간녀 소송이거나 그런 것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쉽게 이혼 결정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자세히 말은 안 했는데
얘기한 걸 들어보면 아무래도 무서웠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면 어머니가 상심하실 거라고요. 차분히 그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사위의 외도 사건이 드러났을 때는 심한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가진 전혀 모르던 다른 면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결혼 반대를 하면서 내 딸을 데려가고 몇 년 후에는 다른 여자와 사이를 가진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이런 인물이 내 딸 앞에서 울부짖으며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 딸을 두고 다른 여자와 사귀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이야기는 너무 사실 같았고 순진하게 믿음을 줬어요. 더구나 그 사람이 뻔뻔한지 떠나는 것을 당당하게 해버린 것인지 주말 부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간 여자와 함께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핑계로는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온다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아무래도 아이들과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언니가 가면 시부모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자기 혼자만 가겠다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주말마다 외박까지 하면서 매일 집을 비웠었는데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던 언니도 점점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남편한테 상간 여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여자와 주말에 부부처럼 지내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제 딸이 사위와 관계 회복을 위해 입양을 고민했던 것이 벌써 2년 전이라니 어쩌면 사위라는 놈이 바람을 피고 있을 기간은요. 생각보다 오래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제 딸은 휴대폰에 남편에게 매우 시달렸겠죠. 제가 상견례에서 그 집 사람들을 보고 대번에 결혼을 반대했을 만큼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도 못하는 몸으로 시집왔다며 어떤 모욕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고통을 견디면서 제 딸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입양도 알아보고 보육원에서 봉사했었는데 그 중에도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었네요. 그것도 내 딸의 잘못이라며 핑계를 대고 덤비며 두 집 가정까지 해치웠죠. 어떤 무례하고 전무한 인간이 자기 처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사위라는 놈의 행동에 결론이 남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에게서 얘기를 전해 들은 것만으로도 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끔찍해서 견디기 힘들 것 같더군요. 그런데도 내 딸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나를 더 실망시킬까 걱정했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고통받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 절망케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윤희가 나 때문에 이혼을 못했다고 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언니도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몇 달 뒤에는 결국 이혼해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언니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거기서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과 함께 시댁에서 아이 문제로 인해 언니를 탓하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언니의 자존감이 낮아진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니가 안쓰러운데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 답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해야겠다고 말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때쯤 진지하게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해보려고 생각했지만 언니가 보육원을 다니며 자식처럼 정을 품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다음과 같이 작성해보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정하면 언니가 아이를 입양해 함께 지내겠다고 말해주었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라도 했죠. 딸은 더 강한 아이였고 남편을 의지해야만 할 정도로 제게 가까워진 와중에 남편은 의외로 이혼을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며 결국 새 삶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남편 없이도 자녀를 입양해 행복한 삶을 꾸릴 것이라는 꿈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딸이 그 결심을 실현하기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제 딸이 이루지 못한 새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 불쌍한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그때 그놈은 뻔뻔하게 언니 영정 앞에서 슬픈 척하고 있어서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놈은 언니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연을 알고 있는 것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선생님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줄 힘이 없지만 선생님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언니를 위해서라도 그 파렴치한 인간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나는 그놈 그대로 둘 생각이 없습니다. 딸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된 제가 어찌 그 아가씨와 같은 마음이 아닐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딸의 장례식에서 마저 저와 딸을 기만하려 했던 그놈을 두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은 안타깝게도 복수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지만 혼자 남은 나는 딸의 한을 대신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놈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겨우 추스릴 수 있었고 딸에게 위로가 되어준 그 아가씨의 위로를 받으며 한참 만에야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같다면 당장 사위인 그놈을 쫓아가고 싶었지만 제 딸의 마지막 길을 허투루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룩진 눈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화장실로 향했지만 그 안에서 제 사돈이자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제 딸이 그 집에서 당한 비극을 듣고 나서 그런지 갑자기 그 여자를 마주하게 되어 난처했습니다. 아직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복수를 하기도 전에 그 여자를 가만히 두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옆에 있던 누군가에게 제 딸을 욕하는 거다. 어쨌든 죽어서까지 사람을 고생시켜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다가 산 사람이 죽어나게 생겼네. 하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니? 난 내 아들을 걱정하는데 도용이 옆에 있고 싶어도 걔가 자리를 자꾸 지키고 있어 달라 한다. 성화라 여기 있는 거지. 마음에선 장내고 뭐고 때려치고 힘내 정말. 근데 대체 걔 엄마는 어딜 간 거야? 우리 아들을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치는데 딸의 장례를 치르는데 차례를 비워놓나. 어쨌든 그 여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결혼을 반대하니 많이 하더니 아니치가. 뭔데 우리 아들을 반대한다 지랄이야. 지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 제 머리에 퓨즈가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몸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곧장 튀어나가 제 딸을 욕보이는 사돈이라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감히 내 딸을 입에 올렸다고? 어디 한번 다시 말해봐. 이거 놓고 얘기해요. 어디 방금 전처럼 마음껏 짓거려 보라니까. 내 아들이 뭘 어쩌고, 내 딸이 어떻다고? 같은 자식을 둔 부모로서 당신은 남의 딸 장례식에 그런 말이 나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이젠 이성을 잃은 저는 여자의 머리를 잡아 제 딸의 영정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들이 말리려는 듯 했지만 이미 정신을 잃은 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저는 여자를 끌고 다니는 동안 그녀가 목을 쉬어라고 외치며 그럴수록 저는 그 여자를 더욱 단단히 잡았죠. 마침내 제 딸의 영정 앞에서 그 여자의 무릎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과해. 당장 내 딸에게 사과해. 이 여자가 정말 미쳤어? 당신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폭력과 협박이야. 우리 아들이 당신을 가만히 둘 줄 알아?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내가 내 아들 새끼를 용서할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뭘 어째서 우리 아들이니 딸 때문에 쓰러져서 실려갔다니 불쌍하지도 않아. 아, 그 연기를 하던 건 나도 잠깐은 깜빡 속을 거였지 뭐야.
너무 연기를 잘해서 나도 눈물이 날 뻔했다니 말이야. 잘난 것 없는 아들 새끼를 배우시키지 그랬어. 뭐라고? 아니, 사람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지금 뭘 말하려는 거야, 당신? 니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너 정말 내 아들이 그러고 다닌 줄 몰랐어? 제가 물어봤더니 순간 그 여자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생각해봤지만 정말로 그 여자가 사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아들이 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걸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뿐만은 아니에요. 내년이 우리 딸을 얼마나 괴롭히고 괴롭히는지, 니들 모자가 우리 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린 내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너 같은 쓰레기 여자야, 내가 인간인가? 귀중한 딸인데 그런 살인용의를 당했으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딸이랑 남들보다 가깝게 지냈던 주제. 지금 와서 딸이라고 불쌍한 건가 보지? 그게 어디서 왔나? 누가 이런 일을 시작했나? 누구 때문에 내가 내 딸이랑 담을 쌓고 있었나? 지냈지만 내 아들이 무슨 이유로 우리 딸을 깨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요. 내가 내 아들의 본색을 파악한 순간부터 당신들과는 끝이라는 것이야. 그러니 조금이나마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당장 내 딸에게 사과하고 빨리. 못할 거면 하지 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리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면 그럴 이유가 있는 거지. 남편이 제때 못 왔다고 나 때문에 여자가 깐깐하게 행동하고 아이를 가르치지 못하면서 어떤 남편이 그런 여자를 끌어안고 살겠어? 제 딸을 비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여자가 제 딸의 잘못까지 제 여자의 죄로 말하는 그 말에 막내로 남아있던 인내까지 사라지고 말았어요.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제 딸 대신 사과라도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게 뭐 어려운 건지요. 그 여자는 기어이 그런 선택을 했네요. 내가 당신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더라도 나를 믿고 용서하게 될 거예요. 내 딸의 가슴을 상처 입혀 내 눈에 피눈물을 보여준 니들, 나도 똑같이 되갚아 줄 거예요. 일말의 죄책감 없이 짓밟아 줄 테니까 어디 한번 기대해봐.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두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들지 않았던 터라 남을 때려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살아오며 환갑을 넘어서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자연스레 먼저 나가는 모습을 보니 본능이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자식을 뺏긴 암컷이 얼마나 포악하고 두려웠는지 그 여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를 뜯어 말리려고 장정내 대시가 들러붙어야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내 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길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자 여럿이 좀 때리기도 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어요. 그 여자가 몸과 얼굴에 피멍이 들었다고 해봤자 제게 맺힌 멍에 비하면 못할 테니까요. 그래도 그 꼴배기 싫은 여자를 딸의 장례식장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후련했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따라 병원으로 실려갔을 때 그녀는 모자를 제대로 쓰지 않고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이후 장례식장이 조용해지면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딸의 영정 앞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앞으로 남은 평생을 정신적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이렇게 나는 겨우 버티며 장래의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딸의 곁을 지키고 그동안 사위로부터는 어떤 연락이나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모를 닮은 그를 보고 그 사람이 달려와서라도 한탄을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아는가? 찾아오지는 않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선 제 딸이 사망하고 그 사위 놈에게 갈 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차라리 길에 버리면 버렸을 것이지만 그 놈이 제 딸 덕분에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1.5배의 상속분이 돌아가므로 이렇게 된다면 사위 놈이 제 딸의 재산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방법이 전혀 없지 않았어요. 지금 딸의 이름으로 된 그 아파트는 예전에 저가 상속받은 것이라 상속을 취소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위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며 법적인 방법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사위가 드디어 나를 찾아왔어요. 찬이가 나랑 왜 봐야 하냐,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 엄마한테 한 것처럼 너도 해주려나, 라며 애원하더군요. 하지만 천천히 그렇게 해줄 테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왜 그래요, 장모님? 윤희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합니다. 장모님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함께 살았던 집이에요. 최근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문제도 있었지만 분명 좋은 추억도 있고 저는 지금도 윤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뭐라고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어떻게 내 딸 이름을 그렇게 막연하게 언급하냐고요? 너는 내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람을 피워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괴롭혀 놓았는데 내 딸이 죽은 후에도 내 딸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탐내는지 알 것 같아요. 내 본색을 알게 돼서 기가 막혔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양심 없고 교만한 줄은 몰랐어. 내가 인두겁을 쓰고 감히 짐승도 못할 행동을 하려 하다니 너한테 내 딸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기 싫어. 차라리 내가 죽겠어. 내 목숨을 걸고 내 노후를 방치하지 않겠다. 너는 날 찾아오지 말고 도망치는 수밖에 없게 만들 거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뻔뻔해. 정말 그놈을 죽여버리고 싶었어. 왜 그놈이 죽지 않고 내 불쌍한 딸이 미워져야 하는지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러므로 억울한 제 딸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던 중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어요. 바로 상속 무효 소송이었죠. 만약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했지만 자식이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 상속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를 불효자법이라고 하는데 부모의 재산을 받았지만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상속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일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죽은 자식에게 가능한 경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 딸이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음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시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보자며 여러 변호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수임을 포기했고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기대감을 품고 찾아갔지만 그 변호사님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셔서 승소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포기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수를 써서든 상대방으로부터 그것만큼은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었고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 딸이 억울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서도 억울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없었어요. 생전에도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는 각오가 돼 있어요. 다만 그놈한테 한 푼이라도 안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눈물로 호소하자 변호사님도 자식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 저를 몰랐다 한 척하지 못하셨다더군요. 결국 저는 딸로부터 상속 무효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죽은 딸의 자식에 대한 소송이라니 어째서 이렇게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면 저는 모든 것에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고 죽은 딸의 대신 대리인으로 사위가 나섰습니다. 그 사람도 어디서 변호사를 구해왔는지 상속 무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한 후 자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 여기며 어떤 말이 있을지 참으로 놀랐어요. 그러한 지지부진한 법정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1년이 넘어가자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인내로 기다리던 어느 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딸이 죽은 후에는 딸과 남편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이 가장 그립고 그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니 웃긴 일이죠. 딸과 나 사이가 몇 년 동안 가까울 수 없었던 게 인정되었더니 그 집을 딸에게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죠. 집뿐만 아니라 딸이 가진 나머지 재산에 대해 걱정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딸이 생전에 그 재산을 전부 신탁에 맡겨 두었다고 합니다. 그 신탁 내용의 상속인은 제 자신도 사위도 아니라 딸이 입양을 희망했던 그 아이였다는 겁니다. 원래는 남편이 상속인이었으나 돌아가시기 전 반년 전쯤에 상속인을 변경하셨고 그 아이를 후원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입양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만약에 그 후에 자신이 없어도 이 아이가 혼자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때쯤에 돌아가시다니 우리도 많이 놀랐어요. 딸이 갑자기 죽을 일을 예견한 건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저는 딸의 남은 재산마저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에 포함된 딸의 상정과 권리까지 모두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사위와 사도가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있는 게 더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을 훔쳐가면 찰랑찰랑하냐? 살라고 한 것도 정도가 있겠지. 당하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을 똑바로 해야죠. 당신들이 내 딸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난 지켜왔어. 당신들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지 내 딸에게 해를 가하려 하고 있었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려 했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들이 제멋대로 방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어린이들이 내 딸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지 보자고. 내 딸 덕분에 돌봐줄 수 있는 좋은 집에서 먹고 자고 그녀 덕분에 직장도 없이 셔터맨으로 살아온 사비놈이었으니 이제 끈이 풀리면 더 이상 숨을 쉴 틈이 없을 거야. 내가 제대로 된 보복을 해서 딸을 지켜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방법으로 보복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 마음의 밝은 한 페이지를 찾을 수 있게 됐어. 딸이 죽은 지난 1년 동안 매번 딸아이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일이 다 끝나면 가겠다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버텨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복수를 달성한 후에야 드디어 제 딸을 당당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이제 와서 미안해. 하루 빨리 해결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네. 그래도 엄마가 이겼어. 그놈이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잘한 거야. 내가 조금은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게 엄마가 대신 그 돈을 주었어. 엄마가 잘했다 해줄 거야. 그런 놈 버릇이야 못 고치겠지만 그래도 내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 보여서 다행하니니. 그러니까 너도 이제 더 억울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아빠와 편안히 지내세요. 엄마는 이쯤에서 좀 더 친해지러 갈게요. 살아계실 동안 우리 딸이 그리워하면서 살게 해주실 거죠. 사랑해요, 우리 딸. 그런 마음으로 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후에 저는 곧 보육원으로 달려가서 제게 도움을 주신 그 아가씨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딸이 돌아가신 후 계속해서 고민해온 그 일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죠. 선생님, 어떻게 계시죠?
이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네요. 딸이 돌아가신 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늦게 왔네요. 미안합니다. 우리 딸을 입양하려던 그 분을 보여드릴게요. 있나요? 라고 시작해서 문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올해 10살이 된 그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는 참 똘똘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마치 우리 윤희가 어렸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딸이 떠난 빈자리에 다시 희망이 찾아와줬습니다. 솔직히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많이 고민했어요. 제 나이가 어린아이 곁에서 필요한지 생각해서 말이에요. 오래 있을 수 없을 텐데 제가 그 아이를 데려가도 될까요? 나 때문에 그 아이가 다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아닐까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10살이 된 아이가 쉽게 입양될 가능성은 너무 적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소진이는 한 번 입양되었다가 6살 때 그 집에 생긴 아이 때문에 2년 만에 다시 리턴한 경험이 있어요. 그 사이 다른 입양 기회는 다 놓쳤고 한 번 입양이 실패한 아이는 다시 입양되기 어렵답니다. 아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윤희 언니도 소진이를 데려가려는 뜻이었고요. 그러니 선생님도 소진이를 추천하기 위한 말씀이신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분명 소진이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수진이도 윤희 언니를 많이 따라했으니 그녀도 좋아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소진이에게 의사를 물었고 제가 윤희의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된 소진이는 주저없이 제 옆에 나섰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쟤는 앞으로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므로 현재 입양 절차도 모두 마치고 소진이와 저는 둘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호적으로는 제 자식이지만 원래 윤희의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소진이에게 할머니라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진이는 윤희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도 소진이에게 할머니로 남은 생을 잘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